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원전 로그님이 원전에 대해서 좀 살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원전 문제 조금 이제 왜냐면 보수냐 진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좀 애매해요. 저도 내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좀 다르거든요. 상황의 이슈에 따라서 달라서 그래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대안이 있으면 탈원전 해도 돼요. 그래서 대안이 있으면 제 신재생 에너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것도 뭐 원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전의 뭐 한 그 생산 비용의 한 50% 이상 50% 정도 안으로 그 발전 단가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원전 이제 그만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갔던 이 독일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요. 덴마크는 조금 나아요. 덴마크는 작은 나라고 이미 거기 뭐 저기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해요. 독일은 안 돼요, 지금.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제공했던 그 지원금이 150조 가까이 되고, 작년 지원 금액이 250억 불, 30조.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이렇게 2000에서 2015년까지 1,500억 유로네요. 1,500억 유로. 그래서 195조를, 지원했어요. 그 다음에 17년에 250억 유로를 지원하고 30조 원. 전기요금은 그 2000년 대비 현재까지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프랑스보다는 2배가 더 비싼 상태. 이게 지금 뉴시스의 이제 홍효식 이분이 최연해 한국당 의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게다가 태양광이 직류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교류로 변환해서 써야 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있고 풍력 터빈에서 생산되는 교류는 기존 교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비용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예. 예. 수영님이 삼성, LG, SK 그리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데리고 과연 어떤 경제적 성과가 나올까요? 이미 10대 대기업은 인건비가 절감되는 나라를 통한 공장 설립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과 협력 문제, 북한의 방문 인사로 이번 정상회담에 이제 주요 대상 기업 회장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직접적인 어떤 효과는 없겠죠. 그러나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비즈니스맨들은 이 최고 지도자, 실권자들과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 부정이나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이 불거진 것도 있잖아요. 뇌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특히 이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는 북한이 이제 향후 정말 핵을 폐기했다. 그리고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이 언어가 잘 통하고 자본도 있고 기술력이 있는 남한하고 협력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거대한 사업, 인프라 사업은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또는 월드뱅크나 IMF나 ADB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제
일반 이제 사업들은 삼성, LG, SK,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려고 그럴 거예요, 열심히. 사실 실질적인 소득은 없다 할지라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유리하다고 봐요. 저는 물론 이번 방문은 가능하면 비핵화에 이제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뭐 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가가지고 북한에게 삼성이 중국에 가서 활동을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한 선배니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서 중국이 발전했다. 삼성이 만약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 우리도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북한도 어떤 꿈이 생길 거다 이거죠. 와, 우리도 중국 지금 중국이 잘 살아서 배가 아픈데 예,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소득주도의 경제체제에서는 1, 2차 산업은 망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반발이 많지만 이제 그리고 자영업자하고 이 자영업자 문제가 부각이 돼가지고 그 부작용이 크다. 오히려 이제 저소득층이 더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길게 보면은 이제 길게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 경제 구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소득주도 경제 체제하고 외국 노동자 중심의 경제 체제, 산업 경쟁력의 약화. 제 의견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경제 산업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벌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또는 국가 중심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1980년대 말 후반부부터 이제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기업이나 일반 시민 사회가 이제 부각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세기가 된 요즘에는 경제가 이제 3만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IMF 기준으로 3만 2천 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이 통계가 통계는 맞겠죠. 근데 그 통계 내에 있는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보면은 과연 이게 맞을까? 그것은 뭐냐면 몇 사람의 거대한 부자들과 이 굉장히 적은 소득,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사람들 모아놓았는데 3만 2천 불이 되면 골치 아픈 거죠. 예를 들어서 3만 2천 불을 그냥 지금 뭐 1,100원 정도 이제 환율 1,120 몇 원이던데 1,000원으로만 해도 3,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3,200만 원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서 1억 2천만 원이 평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통계의 함정이죠. 상위 빼놓고 하위 50% 그럼 3천만 원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은 거기가 스페인이 예를 들어서 3만 불 가까이 3만 불 조금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3만 불이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비슷비슷해요. 이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나라에서 한 사람이 10,000불, 한 사람이 10만 불, 나머지는 1,000불. 그래가지고 합해가지고 소득이 10,000불이 됐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소득이 특히 하위 계층의 소득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임금을 올리자니 지금 현재 기업 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만족할 만하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중소기업이나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도 못 미치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임금이 이제 약하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소득 분배가 우리가 소득 분배 구조상 뭔가 문제가 있다. 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파이가 작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희한하게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이슈로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박근혜 정부에서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파 좌파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지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또 복지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항상 또 부작용이 뭐냐면 아르헨티나나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표적이죠. 예?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 이거죠. 이제 나는 복지 수준으로 만족하고 살겠다. 복지 혜택 받으면서 살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서 복지 수준을 어떤 식으로 복지 제도를 마련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제 말은 소득 중심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경제가 호황 같지는 않은데 고용시장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옛날에 5년 전, 10년 전에는 공무원 하려고 아주 바글바글 했는데 공무원도 별로 원하지 않고 일반 기업들 이렇게 골라서 간다. 예. 고용 시장이 굉장히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아베노믹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제 여동생은 하네다 공항에서 돈 잘 번다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일본 다른 어떤 학자의 그 영어 사이트에서 이제 본 건데 일본 경제에 인구 구조면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CIA 그 팩트북에 들어가면 각 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population 쪽에 보면 인구 쪽에 보면 일본은 60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65세부터 75세까지. 그러니까 은퇴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많냐면 밑에 20에서 35세까지의 어떤 취업 연령층보다 1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많더라고요. 합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는 지금 일본 경제는 은퇴 연령이 대규모로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은퇴하던 사람들이 일하던 그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새로 취업하는 인력들이 골라서 다닌다 이거죠. 갈 곳을 골라서 다닌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일본은 많이 인력을 데리고 가요. 끌어오죠. 예.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한국의 인구 구조상은 아직 그 시기가 안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베이비붐 시대가 1958년부터 69년까지 또는 60년대생으로 보는데 69년생까지 예를 들면 은퇴를 해야지 은퇴하고 69년생이 우리는 이제 60세니까 은퇴 연령이 아직은 65세는 이제 일부고 대부분은 60세거든요. 사기업은 더 낮아지지만 60세로 보면 60세 이상